아마 2분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적으로. 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에서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4분기쯤 됐을 때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많이 오를 여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네네. 리튬 가격 네네. 이게 막 올해 초에는 엄청 올랐다가 네네. 갑자기 막 조정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네. 또 바닥 대비해서 또한 2배 네. 오르고 막 이래.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 배터리 사업도 이거 변동성이 큰 거 네. 아닌가? 근데 아까 앞에서 또 주도주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프 보면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V자 반등. 이 리튬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모자릅니다. 리튬이. 네. 리튬이 향후 몇 년간 계속 모자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하던 리튬이 이제 잠깐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탄산리튬 같은 경우 LFP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이 그래프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중국에서 보조금을 거의 이제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피크였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거의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중국 정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됐다. 이제 네. 구조조정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야 우리 이제 니네 이제 그 쥐어줄 만큼 쥐어줬으니까 해외 나가라 했는데 문제가 그 LFP 배터리 특허가 미국 쪽에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LFP 배터리 특허가 풀렸는데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안 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야 우리 이제 해외 진출할 거야 해서 너도 나도 막 많이 만들었잖아요. 재고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많이 구조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필바라 쪽 이제 광산업체랑 지분 투자해가지고 리튬 광산도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리튬 가격이 오를 때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직접 수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리튬을 내가 직접 사야 돼. 근데 계속 오르면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올랐어.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면 아예 X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근데 이게 반대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봤을 때. 네네. 그래 맞아요. 저도 리포트 같은 거 보니까 뭐 2025년인가 뭐 2027년인가 뭐 네. 그때까지도 네.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네. 공급이 못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GM하고 포드 보세요. 미친 듯이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막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협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막 얼티엄 캠즈 만들고 얼티엄 셀즈 만들고. 그러니까 포스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협력을 해서 지금 우리 쎄쎄쎄 같이 가자 하는 게 2025년, 2026년에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향후 한 2, 3년은 좋다는 얘기네요. 네. 향후 2, 3년은 뭐 리튬 가격이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두거나 아니면 리튬을 직접 생산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갑이 될 수 있는 네. 그 리튬을 가진 자가 승자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는 탄산리튬하고 수산화리튬하고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수산화리튬 보통은 이제 탄산리튬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서 수산화리튬을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느 게 뭐 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미래나노텍이 아까 수산화리튬 직접 수급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그
포스코에서 주는 건가요?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급 방식이면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져와서 분사만 해서 가공비만 받는 겁니다. 근데 직접 수급은 미래나노텍이 아까 금전대여 했잖아요. 네. 미래첨단 소재 돈을 여기다 넘겨서 이 미래첨단 소재가 이 돈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그 광산업체에서 직접 사오는 거죠. 컨택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이제 경쟁사 있잖아요. 탈철기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지금 진입을 했는데 거기는 직접 수급을 안 한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쉽지가 않고 네, 사급을 할 거라고. 왜냐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왜냐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체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치고 뭐 7, 800억 끌어온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수급이 순조롭게 만약에 갈 경우에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시장이 알아줄 때쯤 굉장한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 혹시 대보마그네틱은 시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반도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가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주가는 그래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바닥 대비. 이게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원탑은 그냥 엔비디아 사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 엔비디아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그 기업들 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요게 이제 인공지능 쪽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올해 가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예, 반짝 상승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 그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만 해도 54조 원, SK하이닉스 17조 원. 그리고 이제 재고가 그 회전율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3.5개월 정도 되고요.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업계에서 보는 적정한 재고 회전율은 5주에서 6주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된 거죠. 2달을 다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마 2분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막 뉴스에 보니까 막 비상회의 같은 거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상회의가 뭐냐면 우리 재고 어떻게 털어야 되냐. 왜냐면 이걸 털지 않으면 안 팔리면 쓰레기잖아요. 사실 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팔리면 이게 전자 부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뭐 예를 들면 DDR5 쓰는데 DDR3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얼마큼 빨리 털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 거고요. 이게 지금 현물 가격 보면은 제가 여기 다나와에서 지금 요거를 조사를 해왔는데 D램하고 낸드 플래시 SSD죠. 요 현물 가격 보면 여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DDR4 3200짜리 요 16기가거든요. 요게 1위예요 판매가. 지금 68,000원에서 38,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와 거의 반 40%.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DDR5 5600. 요거는 이제 1년은 안 되죠. 왜냐면 신제품이니까 2월부터 지금 집계가 됐는데 52,000원인데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47,000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팔리더라고요. 1테라짜리인데 요게 이제 208,560원인데 136,960원. 뭐 여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것만 봐도 체감이 되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재고가 많다라는 거죠. 재고가 없이 정말 막 5주, 6주가 아니고 재고가 1, 2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갈 거예요. 옛날에 그 팬데믹 발표되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
그 D램 가격 올랐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2배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뭐 그 당시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재고 파악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땐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에서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4분기쯤 됐을 때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번쯤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되면은 조정이 안 오겠어요. 최악인 상황인데 아무리 뭐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해서 뭐 6개월 선행한다고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에도 뭐 이게 적자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고가 해소가 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덜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덜 하고 4분기에도 좀 덜 할 거고 내년에도 좀 1분기에도 또 덜 할 거고 점차 이 덜한 정도가 해소가 되면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사실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증권사에서는 근데 지금이 바닥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맞아요.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악인데 지금 사서 뭐 내년까지 기다리실 분은 뭐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산 걸까요? 외국인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미리 한 3, 4개월. 그리고 걔네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네. 산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네.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이른감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달러가 조금 환율이 그래도 1,300원에서 1,200원 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달러 약세로 가면서 조금 빨리 움직일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반도체 쪽이? 그 주가가? 주가요? 네.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보다는 이 재고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2분기가 최악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 이러고 뭐 자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반도체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오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재고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뭐 반도체만 투자할 게 아닌데 2차 전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너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는 관점은 또 재고적인 관점인데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36%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근데 양극재는 두 자릿수 상승.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추세는 이어질 거고. 네.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근데 굳이 뭐 여기 들어가냐. 그렇죠. 네. 양극재 아니면 뭐 2차전지 쪽 투자해도 뭐 훨씬 나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막 포스코 퓨처엠이나 미래나노텍 얘기해 주실 때는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이 로드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그런 게 있을 테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는 포션이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SK도 뭐 HBM인가요?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HBM 얘기를 해드릴게요. HBM이 뭐 SK하이닉스가 최강자예요.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상승률이 더 컸거든요. 그 이유가 HBM 때문에 그래요. HBM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D램을 적층해서 이제 쌓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보시면 이제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이 GPU가 CPU에 비해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엔비디아 제품을 지금 많이 쓰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HBM 칩이 들어가요. 그 옆에 박혀 있죠. 그러네요. 저렇게 뭐 GPU가 가운데 있고 HBM이 옆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 GPU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 저 GPU 칩을 생산하는 업체. TSMC? TSMC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먹고 TSMC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떡고물을 SK 하이닉스가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 HBM이 사실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려면 인공지능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검색 시장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내년 정도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쯤에 HBM이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개발을 했고 요게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지금 HBM 시장 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존 D램보다 HBM은 두세 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은 HBM 시장이 저 정도면은 그 뭐 지금은 2%라고 해도 네네. 앞으로는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제품에서 뭐 한 2-3% 정도 차지할 거예요. 비중이.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으로 가서 이제 막 찍어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돈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가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수요는 높아서 지금 인공지능 쪽이 핫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막 이만해지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해진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전히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실 때 네. 인공지능을 보면 네.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라. 네. 그게 더 낫다. 네.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네. TSMC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네. 현재 수준에서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네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2차전지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민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와, 네이버 카카오 계속 주가 안 좋더라고요. 20만 원 이하로 또 내려갔는데 네. 고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팬데믹일 때는 이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전성기였죠. 네, 전성기였고 그 이후로 이제 팬데믹이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멀어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주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1위라면 맞아요. 2, 3위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오를 여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왜냐면 지금 수익률이 수익 자체도 안 좋고요. 광고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점유율까지 유튜버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뭐 예를 들면 MS 빙 이런 데서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이제 검색을 AI로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방구석 여포죠. 해외 진출한 게 뭐 그닥 많지 않잖아요. 특히 뭐 카카오는 거의 별로 없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라인 진출한 게 이제 좀 해외 진출한 건데 이게 구글이나 구글만 보더라도 해외 글로벌 회사잖아요. 글로벌. 네. 전 세계를 무대로 막 넘나드는 회사들하고 AI로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게요. 네, 왜냐면 AI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취합하느냐, 아니면 방구석 한국에서 취합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참, 네. 안타까우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 핫해지면서 인공지능 막 사람들 막 주식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막 엄청 핫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한테는 그게 쥐약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물론 네이버 카카오도 인공지능 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야, 네이버 카카오도 진짜 이렇게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 막 날아갈 때 몇 배씩 올라갈 때 그때 그렇게 각광받고 미래가 다 내 카고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진짜. 기업의 운명이라는 게 참.
뭐 또 앞으로 뭐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또 여기서 또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또 파고드는 건 잘해서 그 양질의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데이터가 많아도 그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또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 기관이나 뭐 그런 데 쪽에서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뭐 데이터를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수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있는 데이터에서 양질만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또 뭐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그 현대차가 네. 판교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제 뭔가 자율주행 이런 쪽이랑 또 연계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맞아. 왜냐면 뭐 UAM도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는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탑재된다는 건 결론은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인공위성 띄우고 뭐 자율주행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뉴럴링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SF 영화 보면은 그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초거대 기업이 되는데 그 중심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뭐 그렇게 협력하다 보면 또 길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군요. 혹시 현대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기아차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수출입 동향 보면 자동차 판매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보시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2차전지다. 네, 양극재가 아까 두 자릿수 성장세.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로 음극재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오님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저번 방송보다 조금 변경된 게 포스코 퓨처엠 미래나노텍 반반 투자하겠다고 저번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나노텍 비중을 포스코 퓨처엠보다 좀 더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전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20% 정도 상승률이 일어났지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10%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고점 대비를 봐서도 미래나노텍 조정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총적으로도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무겁잖아요. 미래나노텍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중견기업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그 혹시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 있는데 아까 그 미래첨단 소재 무척 분할 이슈는 없을까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나중에 정말 돈이 잘 벌리고 야 이거 좀 분할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겠죠. 네.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분할했을 때 다시 사셔도 되고. 분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분할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사업 하는 분들 파는 입장에서는 분할을 해서 좀 더 돈을 더 투자금을 땡겨와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수학도 최근에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요? 전고체 쪽. 네, 이수학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네. 급등 엄청 했었잖아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걸 떼서 4배 올라 4배. 상장을 한 거예요? 네, 떼서 상장을 4배. 야, 그렇구나. 그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유혹이 상당할 것 같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 대주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주요 그 구성원 의사결정자 가운데서는 그만큼의 자금을 땡길 수 있으니까. 소액 주주들은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그만큼 회사가 잘 돌아가서 그만큼의 수익을 가치를 돌려주면 괜찮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보통 못 견디죠.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뭐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또 뭐 주식이라도 팔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럼 아까 그 이수화학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요? 이수화학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 같이 분할하고 나서. 네. 야,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수화학은 좀 더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마 두 개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급등을 했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말 그대로 화학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날아간 거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포스코 퓨처엠하고 미래나노텍하고 원래 이전에는 반반이었는데 네. 미래나노텍을 늘린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느 정도 늘리시겠어요? 뭐 한 7대3 정도. 네, 미래나노텍을 한 7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오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항상 이 마지막 정도 되면 말씀드리지만 몰빵 투자 좀 자제하시고요. 네. 이제 제일 좋은 투자는 적립식 투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에서 남는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가 목표한 가격대에서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투자해서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의 뭐 상황들 때문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성장성이 전혀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가지고 있고 저도 상당히 반도체주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네.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오님 오늘 인터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